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세상이 사라졌다. 800년이라는 시간은 빛도 소리도 경고도 없이 찾아왔다. 단 0.3초 방아쇠를 당기고 탄피가 약실을 빠져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 12명의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은 경기도 가평의 사격장에서 증발했다.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붉은 황토 들판, 억새가 무성한 야산, 그리고 멀리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들. 1232년 고려 고종 19년 가을, 몽골 제국의 2차 침략 원정군이 압록강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그리고 그 원정군의 선봉, 살리타이의 기마대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12명의 병사들이 떨어진 곳은 경기도 용인, 이동읍 서리 일대였다. 처인성까지는 서쪽으로 걸어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거리.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2026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사격장. 육군 7군단 소속 맹호부대 포병 60대대의 저격수 전문 훈련장은 이른 아침부터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10월의 햇살이 사격 진지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고 방탄 귀마개를 낀 12명의 병사들은 각자의 사로 위에 엎드려 표적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격장 끝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훈련 일지를 펼친 남자가 있었다. 29살의 임종명 중사. 군인답지 않게 조금 긴 머리에 어깨가 넓고 키가 평균보다 컸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명석한 두뇌만큼은 모두가 인정했다. 2019년 여름 임종명은 가평에 위치한 맹호교육대 정문을 걸어 들어갔다. 일반병으로 배정된 부대는 수도사단, 일명 맹호부대였다. 맹호교육대를 수료하고 분대장반으로 자대에 배치되었다. 능력이 탁월한 병사를 선발하여 조기 진급을 시켜 포반장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였다. 그는 자대 배치 후 첫 실사격 평가에서 대대 전체에서 1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다음 평가에서도 그 다음에도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주특기 측정, 야전훈련, 진지보수공사, 화생방훈련 등 무엇을 시켜도 상위권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교육 중 배포한 훈련 교재에서 오류를 찾아 보고서를 써서 올렸다. 야전포병 필드 매뉴얼의 비효율을 분석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야전에서 직접 데이터를 모아 정리한 포병 전술관리 개선 방향 보고서가 상부에 닿았을 때 지휘부는 그것이 일반 병사의 작성물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믿지 않았다. 군은 그를 붙잡고 싶어 했다. 장기 복무 생각 없나? 없습니다. 일병 때도 상병 때도 그리고 하사 교육을 다녀온 후에도 몇 번이나 물었다. 저녁 날짜가 코앞에 다가올수록 군의 요청은 집요해졌다. 임종명은 4번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때 형이 왔다. 임종렬 소장, 수도사단 사단장. 부대 안에서 임종렬 소장이 임종명 중사의 큰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임종명은 입대 서류에 가족관계를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했고 형은 동생의 자대 배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형은 3번씩이나 찾아왔다. 삼고초려였다. 저녁 2달 전, 1달 전, 2주 전. 3번 모두 사복 차림으로 가족면회를 신청했다. 2번째까지는 거절했으나 3번째 자리에서 형이 꺼낸 말은 달랐다. 내가 만든 야전포병 전술 개선안, 올해 훈련 교범에 들어간다. 교범에 내 이름은 없다. 군 교범은 기관명이라 전역하면 그냥 묻힌다. 임종명 하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장기 복무 신청해.
내가 만든 것들을 실제로 펼쳐봐. 그 말이 통했다. 임종명 하사는 장기 복무를 신청했다. 그리고 입대 동기들이 막 병장 진급을 하던 시기에 임종명은 중사계급장을 달았다. 조기 진급은 분대장반이었으니 하사계급까지였지만 포병 전술 개선 보고서, 사격 교육 커리큘럼 재설계안, 저격수 훈련 과정, 보안 방향 제안서, 그것들이 중사계급장을 만들었다. 형의 혜택이 아니었다. 그래서 임종명 중사는 2배로 조용했다. 부대 안에서 아무도 그의 형이 수도사단장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는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 전원 사격 준비. 임종명이 클립보드를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사로 뒤를 걸었다. 하사 박재민, 상병 유기환, 상병 김현태, 병장 김태환. 임종명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K14 저격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숨을 내뱉다가 멈춘 채 오른쪽 눈으로 스코프를 들여다보는 남자. 저격수 훈련 과정 800m 표적 37연속 명중. 기온, 풍향, 습도, 고도, 지구자전까지 순간적으로 계산해 탄착점을 보정하는 인간 계산기. 교관들은 그를 계산기라 불렀고 부대원들은 그냥 태환이 형이라 불렀다.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을 밟다가 자원 입대한 경우라 나이가 많았다. 마지막 사로. 일병 이정우, 대한민국 국가대표 10m 공기소총 선수. 파리올림픽 직전 어깨 부상으로 엔트리 탈락. 상무 입영 제안을 고사하고 일반병으로 자진 입대한 청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준비. 임종명 중사의 목소리가 사격장을 눌렀다. 12명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일제히 잦아들었다. 준비된 사로부터 사격. 그것은 경고 없이 왔다. 12자루의 총구에서 일제히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0.3초의 공백 속에서 세계가 접혔다.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주위가 흔들거렸다. 사격장 지붕이 사라지고 표적지가 사라지고 사로의 흰선이 사라졌다. 귀마개 속 교신 잡음이 사라졌다. 엎드려 있던 시멘트 바닥이 갑자기 부드러운 황토로 바뀌었다. 임종명 중사는 쓰러지지 않았다. 한쪽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다. 흙에 손이 닿았다. 차갑고 습한 살아있는 흙의 감촉. 이게 무슨... 뒤에서 들린 김현태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임하사님, 이거 훈련 상황입니까? 이게 훈련 상황으로 보여? 임종명 중사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K5 권총을 향했다. 숨을 고르고 시야를 넓혔다. 붉은 황토 들판에 억새와 잡목이 빽빽한 야산. 2026년의 어떤 하늘과도 다른 투명한 하늘. 전원 집합. 12명이 빠르게 모였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통신은 박재민 하사가 무전기를 들었지만 지직거리는 소리만 있었다. 휴대폰 신호도 없고 GPS는 작동하지만 좌표가 이상했다. 가평이 아닙니다. 위도 경도로 보면 경기도 용인 이동면 서리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임종명 중사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용인, 이동읍 서리.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빠르게 맞물렸다. 일단 마을까지 신속하게 이동한다. 12명의 병사들이 논두렁을 가로질러 마을 입구에 다다랐다. 잠시 대기하고 있어. 임종명 중사가 권총을 빼들고 입구에 있는 초가로 들어갔다. 10여 분쯤 지나 초가를 나오면서 부대원들에게 손짓을 했다. 임종명 중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 있었다. 듣기만 해라. 질문은 안 받는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는 고려다. 서기로 따지면
1232년쯤 된다. 우리가 아는 지명은 여기가 처인성 근처라는 거다. 김태환 병장의 눈이 가늘어지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다. 선임하사님, 1232년이면 여몽 전쟁 중 처인성 전투가 있던 시기인데요. 그래. 기환아, 지도 가져와봐. 평평한 곳에 지도를 펼치고 서리에서 처인성까지 거리를 계산했다. 처인성이 여기서 가깝다. 그리고 지금 저 서쪽 하늘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두 줄기. 저것이 몽골군이 마을을 불태우는 연기라면 처인성은 아직 공격받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있다. 김태환 병장이 조용하게 말했다. 타임슬립 같은데. 뒤에서 김연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용히 하고 따라와. 임종명 중사가 서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어디로 갑니까? 처인성.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논두렁과 잡목 사이를 걸으며 임종명은 아는 것을 전부 끌어올렸다. 용인 처인구에 있는 처인성. 고려 시대 토루 형식의 소규모 성. 살리타이의 선봉대가 이 성을 공격했다가 전사하면서 퇴각한 전투. 백성들과 승려들을 승려 출신인 김윤우가 지휘. 그러나 역사에는 세부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전투 규모와 교전 방식, 전투 시간 및 사상자 수, 전부 미지수였다. 그가 아는 것은 단 두 가지였다.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몽골 선봉대 전체가 후퇴한다. 그 두 가지만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임종명 중사는 걸으면서 말했다. 행군하면서 들어라. 11명이 귀를 기울였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는 고려 고종 19년 1232년이다. 몽골의 2차 침략이 막 시작됐어. 살리타이라는 몽골 장수가 선봉대를 이끌고 남하 중이고 며칠 안에 처인성을 공격한다. 역사대로라면 처인성에서 살리타이가 죽고 몽골군이 퇴각해. 우리가 할 일은 그 역사를 돕는 거야. 아니, 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해요? 처인성에 먼저 들어가서 방어 진지를 짠다. 살리타이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저격수들이 정확하게 적 지휘관들을 처리한다. 저격수가 저랑 태환이 형뿐입니까? 이정우의 목소리였다. 너희 둘이 핵심이야. 나머지는 보조. 김태환이 조용히 말했다. 적 지휘관을 표적으로 잡는다면 계급과 위치를 어떻게 식별합니까? 그 당시 몽골군 계급장을 저는 모릅니다. 깃발과 주변 호위 병력수 그리고 화려한 갑옷으로 식별해. 알겠습니다. 뒤에서 박재민이 물었다. 선임하사님, 탄약 확인했습니까? 여기로 오기 전 한 발밖에 안 쐈어. 다 그대로 있을 거야. 11명의 표정이 동시에 조금 풀렸다. 다만 임종명 중사가 덧붙였다. 실탄 소비를 최대한 줄인다. 한 발에 한 명씩 처리한다. 그게 원칙이야. 알겠나? 예. 복창 소리 봐라. 알겠나? 예. 그들은 걸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앞쪽 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보따리를 든 여인들, 노인, 아이들. 얼굴에 재와 흙이 묻어 있었다. 마을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다. 임종명 중사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같은 편입니다. 처인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선 것은 흰 수염의 노인이었다. 저 언덕 너머요, 서쪽으로. 노인이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인성에 가시오? 거기도 곧 몽골군이 올 것이오. 살아남기 어렵소. 임종명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시오? 그래서 갑니다.
노인이 그들을 한참 바라봤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체념인지 아니면 신락 같은 기대인지. 하늘이 도와주시기를. 임종명 중사가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다시 걸었다. 처인성은 기대보다 더 작았다. 황토와 돌로 쌓은 낮은 토루. 높이는 어른 키의 2배 남짓. 성이라기보다는 큰 둔덕에 가까웠다. 주변에 목책을 세웠지만 현대의 눈으로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역사는 알고 있었다. 저 작고 초라한 토르가 몽골 제국의 장수를 죽인 곳이라는 것을. 성문 앞에 창을 든 병사 넷이 서 있었다. 임종명 중사가 2 손을 들었다. 고려의 후손들입니다. 처인성을 지키러 왔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이 12명의 이상한 복장과 기묘한 무기를 훑쳤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성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왔다. 30을 간 넘은 승복 위에 가죽 갑옷을 걸친 남자. 눈이 깊고 걸음이 단단했다. 빠른 눈으로 무기를 보고 자세를 보고 눈빛을 봤다. 내가 이 성의 별감 김윤우다. 임종명 중사가 합장을 하며 허리를 굽혔다. 저는 고려의 후손 임종명이라 합니다. 이 12명을 이끌고 처인성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몽골군이 온다는 것을 알고 왔느냐? 네, 알고 왔습니다. 처인성이 작다는 것도 알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겠다 한 것이냐? 그래서 왔습니다. 김윤우가 임종명 중사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다. 그는 성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들어오라. 성안은 좁았다. 고려 병사 180여 명 중 정규군은 3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피란민이 창과 낫을 든 민병이었다. 성벽은 세 방향이 낮고 남쪽만 돌로 보강돼 있었다. 식량은 닷새치가 다였고 화살은 병사 1인당 20발 남짓이었다. 임종명 중사는 성안을 한 바퀴 걸으며 지형을 파악했다. 김태환 병장이 그 옆을 따랐다. 남쪽 고지가 핵심입니다. 임종명 중사가 성안에서 가장 높은 고지를 봤다. 거기서 북쪽과 동쪽 들판이 모두 시야에 들어왔다. 올라가 봐. 김태환 병장이 고지에 올라갔다. 엎드려서 스코프로 주변을 둘러보고 잠시 후 내려왔다. 북쪽 들판 끝까지 약 680m, 동쪽 접글로 약 520m. 장애물도 없고 역광도 없습니다. 완벽한 저격수 위치입니다. 이정우가 올라가 확인했다. 동의합니다. 여기서 2방향 동시 커버 가능합니다. 임종명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메인 진지야. 너희 둘이 여기 짱 박혀. 알겠습니다. 그가 성벽을 한 바퀴 돌았다. 동쪽 성벽 위와 서쪽 목책 끝 2곳이 추가 저격 포인트였다. 연태야, 기완아, 동쪽 성벽 위 진지 구축하고 K-11 유탄 발사기로 측면으로 오는 적의 접근을 차단해. 예. 재민아, 서쪽 목책 끝쪽 후방 커버해. 예. 나머지 병사들에게 성벽 구역별로 배치를 지정했다. 그리고 김윤우를 찾았다. 임종명 중사가 말했다. 별감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말하라. 첫째, 몽골군이 오면 성문을 절대 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 김윤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몽골군 지휘관이 쓰러지면 그 직후 북을 최대한 크게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 주십시오. 그건 무슨 이유냐? 지휘관이 쓰러지면 몽골군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퇴각합니다. 셋째, 임종명 중사가 잠깐 멈췄다. 우리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싸울 것입니다.
번개 같은 소리가 나고 이유 없이 적이 쓰러질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김윤우가 말했다. 귀신 무기냐? 귀신 무기입니다. 김윤우의 시선이 멀리 산 아래를 향했다. 나는 고려의 신민이다. 귀신도 나라를 지키면 동지다. 임종명 중사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합장했다. 그 순간부터 처인성의 전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인성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첩보가 들어왔다. 인근 마을을 불태운 몽골군 선봉대가 처인성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 선봉의 규모는 기마 500 이상이며 살리타이가 직접 이끈다는 것. 그 사흘 동안 처인성은 달라졌다. 김태왕과 이정우는 남쪽 고지 진지를 완성했다. 흙과 돌로 엄폐물을 보강하고 시야를 막는 잡목을 제거했다. 매일 이른 아침 진지에 올라 풍향과 기온을 기록했다. 1232년 음력 12월의 새벽바람 패턴을 몸으로 익혔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저격수끼리는 말이 필요 없었다. 박재민은 고려, 장인과 함께 투석기 지렛대 비율을 수정했다. 기존 사거리에 2배가 나왔다. 고려, 장인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3번이나 사거리를 다시 쟀다. 유기와는 성벽 취약 구간에 추가 토르를 쌓는 작업을 지휘했다. 흙 쌓는 방법부터 다지는 법까지. 말이 없는 사람이 일은 빨랐다. 김연태는 마을 축사에서 초석을 긁어 모았다. 숯과 유황을 배합해 흑색 화약 시제품이 나왔다. 폭발력은 아직 약했지만 불꽃이 터졌다. 그는 배합비를 수첩에 적어가며 조정했다. 이정우는 고려 궁수들에게 조준법을 가르쳤다. 호흡, 자세, 조준선. 국가대표의 훈련 방법이 800년 전 궁수들에게 전해졌다. 사흘째 오후 16살 소년 궁수가 백보 표적 10발 연속 명중을 기록했다. 이름이 뭐야? 박이수라 합니다. 잘했어. 계속해. 그날 밤 임종명 중사는 성벽 위에 홀로 앉아 별을 봤다. 2026년 경기도 가평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가득하고 선명한 별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임종렬 소장. 지금쯤 사격장 앞에 서 있을 것이었다. 12명이 사라진 사격장 앞에서 아무런 설명도 못 들은 채로 3번이나 찾아와 장기 복무를 권유하던 그 형이 지금은 찾아올 수도 없는 곳에 동생이 있었다. 임종명 중사는 눈을 감았다. 형,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돌아갈게. 그 약속은 명령서 없이 스스로 내린 명령이었다. 임종명 중사는 스스로 내린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12명의 병사들은 처인성에서 전투를 기다렸다. 총을 닫고 탄창을 확인하고 진지를 다듬었다. 그들의 무기는 800년 뒤의 것이었지만 그들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었다. 이 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저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다. 1232년 음력 8월.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다 죽었다. 그렇게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만들어지기 전 처인성에는 사흘의 준비가 있었다. 흙을 다지고 돌을 쌓고 저격 진지를 다듬은 사흘. 그리고 800년 후에 군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새벽 바람 속에서 숨을 참던 그 순간 역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처인성은 기억했다. 총기름 냄새가 황토에 스며든 그 새벽을. 결전 전날 밤 임종명 중사는 12명을 성 안작은 막사에 모이게 했다. 기름 등잔 빛이 흔들렸다. 멀리서 바람소리가 성벽을 긁었다. 내일이다. 11명이 고요해졌다. 오늘 밤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살리타이 선봉대가 내일 새벽쯤 처인성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인원 기마 400기 이상, 보병 합계 600명 정도 추정되며 살리타이가 직접 이끈다. 박재민 하사가 말했다. 우리 12명이 600명을 막습니까? 600명을 막는 게 아니다. 임종명 중사가 말을 이어갔다. 살리타이와 장수 몇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낸다. 장수 몇 명 죽는다고 600명이 퇴각할까요? 이미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더 확실하고 빠르게 만드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들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살리타이와 장수 몇 명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600명이 성을 공격할 겁니다. 이정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선제 사격이 필요합니다. 선봉이 성에 붙기 전에 지휘관들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살리타이가 직접 나오기 전에 대형을 흔들어야 합니다. 임종명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 계획이야. 태환 병장, 내일 순서 다시 한번 알려줘. 김태환 병장이 설명했다. 선봉 기마 진입 직전, 선두 지휘관급 표적 우선 사격. 지휘 계통 교란. 대형이 흔들리면 살리타이가 직접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이 최종 표적 사격 타이밍이다. 각자 탄약 상태 확인해. K14 두정 만탄, 잔탄 합계 140발. K11 열정, 인당 탄창 6개, 총 실탄 1800발. 그리고 20mm 공중 폭발탄 20발입니다. 임종명 중사가 저격수팀 전체를 천천히 바라봤다. 원칙 하나만 기억해라. 원샷 원킬이다. 쏘면 반드시 눕혀라. 실탄 낭비 없도록. 예. 고려 병사들은 화살로 지원한다. 우리는 총으로 지휘부를 친다. 두 가지가 맞물리면 저들이 견딜 수 없을 거다. 임종명 중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기완이는 유탄 발사기 잔탄 모두 소진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12명 전원 살아서 복귀한다. 그게 오늘 내가 내리는 명령이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새벽 4시, 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임종명 중사는 성벽 위를 걸었다. 음력 8월의 새벽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고려 병사들은 성벽 아래에서 짚을 덮고 웅크리고 있었다. 어젯밤 김윤우가 끓여준 죽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였다. 임종명 중사는 성벽 끝에 서서 포병 수신호를 보냈다. 김태환 병장이 남쪽 고지 진지에서 손으로 원을 그렸다. 이상 없다는 수신호였다. 임종명 중사는 고개를 끄덕인 후 이정우에게 다가갔다. 정우야, 적의 이동 확인해봐. 표적 식별 기준 재확인합니다. 화려한 갑옷, 깃발 호위 병력 2인 이상, 대열 선두 또는 중앙 지휘 위치, 이 세 가지 충족하는 표적 1순위입니다. 그래, 떨지 말고 잘해. 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정우가 스코프에서 눈을 뗀다. 올림픽 결선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임종명 중사는 정우 옆에 앉았다. 뒤에서 박재민 하사가 다가왔다. 동쪽 성벽 진지 구축 완료하고 연태랑 기완이 배치 완료했습니다. 서쪽은 나머지 4명이 목책 후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 궁수들은 김윤우 별감이 성벽 전체에 40명을 직접 배치했습니다. 임종명 중사가 성 안을 한번 훑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기다린다. 동이특이 20분 전 김태환 병장이 삼색 깃발을 들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몽골군이 북쪽으로 접근합니다. 임종명 중사가 성벽 위로 올라 쌍안경을 들었다. 지평선 너머의 어둠 속에서 작은 점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횃불이었다. 수십, 수백 개의 횃불이 들판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다. 적의 규모는 기마선봉 400 이상, 후미 보병 이어집니다. 전체 600 넘을 것 같습니다. 임종명 중사의 손이 쌍안경을 꽉 쥐었다. 그러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가 낮게 말했다. 전원 전투 준비해라. 처인성이 조용히 깨어났다. 고려 병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갔다. 궁수들이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목척 뒤에서 창이 올라갔다. 그리고 임종명 중사는 성곽 아래로 내려가 김윤우를 찾았다. 김윤우는 이미 갑옷끈을 조이고 있었다. 잠든 흔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몽골군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북은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임종명 중사가 말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김윤우가 처음으로 웃었다. 가볍지 않은 웃음이었다. 몽골군이 처인성 앞 들판을 채웠다. 해가 아직 뜨지 않았다. 횃불의 불빛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다. 기마대가 대형을 짰다. 선두의 깃발이 펄럭였다. 검은 바탕에 흰 선이 그어진 군기. 그리고 그 깃발 옆에 황금빛 갑옷을 걸친 기마 지휘관이 말을 멈추고 성을 바라봤다. 살리타이가 아니었다. 기마선봉부대 지휘관이었다. 김태환의 삼색 깃발이 공중에서 움직였다. 황금 갑옷 선봉 지휘관 확인. 우측에 깃발 호위 2명, 선두 중앙 위치. 임종명 중사가 즉시 수신호를 보냈다. 태환병장, 1번 표적 잡아. 거리 580, 바람 북서 초당 1.4, 보정값 좌 0.35 MOA. 준비 완료. 대기하라. 저쪽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봉 지휘관이 손을 들자 기마대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태환병장, 지금이다. K14 한 발. 소리는 성 안에서 들으면 어디선가 나는 먼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580m 들판 건너편에서 선봉부대 지휘관이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원샷 원킬. 기마선봉대가 멈칫했다. 지휘관이 쓰러진 것을 봤지만 무엇에 맞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불화살도 없고 투석기 소리도 없고 그냥 쓰러졌다. 몽골 기마병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임종명 중사가 깃발을 흔들었다. 두 번째 부지휘관 깃발 보유자. 옆에 있는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우측 대열 2번 위치, 거리 610. 정우야 잡아. 일발필중. 두 번째 깃발이 쓰러졌다. 몽골 진영의 혼란이 커졌다. 몽골 기마들이 말을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공격. 보이지 않는 적,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그때 임종명 중사가 소리쳤다. K11 개방 사격. 성벽 전방 70m 이내 접근 저지. 열정의 K11 복합소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그 소리는 달랐다. K14의 단발과 달리 K11의 연속 사격음은 처인성 전체를 울렸다. 고려 병사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임종명 중사가 손을 들어 외쳤다. 화살을 쏴라. 김윤우가 성 안에서 외쳤다. 적에게 화살을 쏴라. 고려 궁수 40명이 일제히 시위를 당겼다. 총성과 화살이 뒤섞였다. 몽골 기마대 앞줄이 흔들렸다. 두 지휘관이 쓰러지고 성 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연달아 울리고 화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전진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었다. 그때 임종명 중사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다. 대열 후방에서 새로운 금빛 기마가 앞으로 나왔다. 황금과 붉은 빛이 섞인 화려한 갑옷.
주변에 호위 기마 6명, 허리에 찬 곡도가 빛을 받아 번쩍였다. 살리타이였다. 그는 혼란에 빠진 선봉대를 직접 수습하러 나왔다. 고함을 치며 대열을 정비하려 했다. 김태환 병장의 삼색 깃발 수신호가 날아들었다. 화려한 갑옷, 호위 6인, 대열 중앙 후방 진입. 살리타이로 판단됩니다. 임종명 중사가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살리타이가 말 위에서 대열을 향해 팔을 들고 외치고 있었다. 거리 620m.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 이동 중인 표적은 저격이 어렵다. 임종명 중사는 대기 명령을 내렸다. 살리타이는 이미 공격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마병 뒤로 1만 명의 몽골군이 성벽으로 달려들었다. 몽골군 뒤에는 거대한 투석기 6대가 공격을 준비하며 대열을 정비 중이었다. 임종명 중사는 쌍안경으로 투석기를 살피며 거리를 측정했다. 800m K11의 유효사거리였지만 소총탄으로 거대한 투석기를 부수기엔 역부족이었다. 20mm 공중폭 발류탄의 사거리가 500m. 누군가는 성벽을 내려가 투석기로 접근하는 게 필요했다. 기환아, 잠깐만 이리 와봐. 임종명 중사가 쌍안경을 기환 상병에게 건넸다. 몽골군 투석기 봐봐. 네, 유효사거리보다 300 정도 멀리 있는데요. 쌍안경을 건네받은 임종명 중사의 고개가 끄덕였다. 기환 상병이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잠시 후 2명의 병사가 성 안의 쪽문을 빠져났다. 임종명 중사가 호루라기를 불며 삼색기를 흔들었다. 몽골군의 시선을 잡아놓기 위한 조준사격 명령이었다. 몽골군 앞줄에 서 있던 기마병들이 차례로 말에서 떨어졌다. 사격 중 임종명 중사가 쌍안경으로 2 병사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투석기가 불길에 휩싸였다. 한 대, 2대가 넘어지고 연이어 나머지까지 모두. 성벽 위에서는 고려 병사들의 화살과 대한민국 저격수들의 사격이 계속되었다. 몽골군들의 의문스런 죽음도 계속되었다. 분명 화살은 발 앞에 떨어지는데 옆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 게 이상했다. 20여 분 후 연태와 기환 상병이 성벽으로 돌아왔다. 수고했다. 임종명 중사가 2 병사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나머지 20mm 폭발탄을 몽골군 머리 위에 쏟아부어라. 잠시 후 몽골군 중간쯤 상공에서 2번의 폭발음이 들리고 수십 명의 보병이 쓰러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살리타이가 말을 멈췄다. 대형을 직접 정비하기 위해 한자리에 서는 순간이었다. 그 잠깐의 정지. 임종명이 빨간색 깃발을 높이 들었다. 정우야, 지금이다. 그 순간 김윤우의 화살 역시 시위를 떠나 살리타이를 향하고 있었다. 이정우의 K14 한 발, 김윤우의 화살 한 발. 살리타이가 상체를 꺾었다. 잡았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그게 더 확실하게 들렸다. 그러나 살리타이가 쓰러지지 않았다. 말 위에서 몸을 비틀었다. 치명상이 아니었다. 임종명 중사가 급하게 말했다. 이정우, 이미 재조준 중. 이정우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절반을 내뱉었다. 그리고 숨이 멈췄다. 오른 검지가 1mm 들어갔다가 멈췄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는 결선에서 이렇게 쐈다. 단 한 발. 살리타이가 말에서 떨어졌다. 일발필중. 들판이 얼어붙었다. 살아남은 몽골군도 얼어붙었다. 장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무엇에 맞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화살도 아니었고 투석기 소리도 없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 것도 아니었다.
귀신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아무 이유 없이 지휘관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먼저 선봉부대 지휘관이 쓰러졌다. 그 다음 깃발을 든 지휘관이 쓰러졌다. 그리고 대장군 살리타이가 쓰러졌다. 3번의 소리에 3번의 쓰러짐. 그 사이에 성벽 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연속 소리가 울렸다. 몽골군 부장들이 서로를 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그때 처인성 안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김윤우가 온 힘을 다해 직접 북채를 잡고 있었다. 처인성의 180명의 고려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 함성이 성벽을 타고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몽골군 대열에서 말이 돌아섰다. 하나가 돌아서자 둘이 돌아서자 열이 돌아서자 100이 따라갔다. 대장군의 깃발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부장 하나가 소리쳤다. 명령인지 비명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그러자 전체가 움직였다. 퇴각이었다.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살아남은 몽골군이 왔던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처인성 앞 들판이 텅 비었다. 수십 개의 깃발이 멀어졌다. 그리고 고요가 왔고 먼지가 가라앉았다. 임종명 중사가 성벽 위에 서서 텅 빈 들판을 바라봤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12명 전원이 무사했고 고려병사 역시 사상자가 없었다. 전투는 총 12발의 K-14 저격 소총과 K-11 수백 발의 조준 사격으로 끝났다. 살리타이가 쓰러진 뒤 몽골군이 퇴각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0분이 되지 않았다. 임종명 중사가 성벽에서 내려왔다. 김태환이 고지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이정우가 따라서 내려왔다. 두 사람이 임종명 중사 앞에 섰다. 임종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어깨를 한 번씩 꽉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뒤에서 박재민이 달려왔다. 선임하사님, 전원 이상 없습니다. 임종명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연태가 손을 들었다. 저 지금 좀 울어도 됩니까? 남자 새끼가 운다고? 그때 김윤우가 걸어왔다. 북채를 아직 손에 쥔 채로 얼굴에 땀이 흘렀다. 그는 임종명 중사 앞에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합장하며 허리를 깊이 굽혔다. 임종명 중사도 허리를 굽혔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인성 안에서 환호가 터졌다. 고려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로 올라갔다. 1232년 음력 8월 처인성. 2026년에 대한민국 육군과 1232년 고려 병사들이 함께 싸웠다. 성 안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고 고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12명의 고려 후손들과 지금의 고려 병사들이 몽골 제국의 원정을 멈추게 했다. 아군 피해는 없었다. 고려의 병사들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처인성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역사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다 죽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말이 있었다. 김윤우의 화살에 맞고 죽었다 했다. 누가 죽였든 상관없었다. 고려가 처음으로 이겼으니까. 그러나 처인성의 흙이, 성벽의 돌이, 그날 새벽의 바람이 기억하고 있었다. 800년 뒤에 군인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한 번 바뀐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처인성 전투 이후 몽골의 2차 침략 선봉대는 후퇴했다. 역사는 그 이유를 살리타이의 죽음으로만 기록했다. 그러나 처인성 주변 마을의 노인들은 다른 것을 기억했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귀신 무기를 들고 성벽을 다지고
저수지 수문을 만들어 주었다. 가뭄이 들어도 그 저수지 덕에 논이 말라 죽지 않았다. 홍수가 와도 수문 덕에 마을이 잠기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전설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들은 아직 고려에 있었다. 떠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전투가 끝난 뒤 열흘이 지났다. 몽골군은 처인성 방면으로 다시 오지 않았다. 살리타이의 죽음으로 선봉대가 해체됐고 전선이 재편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공백 속에서 12명은 처인성에 머물렀다. 돌아갈 방법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임종명 중사는 매일 아침 성벽 위에서 하늘을 봤다. 경기도 가평의 사격장 좌표를 외웠다. 숫자를 외우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논리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숫자를 외우는 것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나머지 11명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부터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김연태였다. 그는 처인성 전투에서 흑색 화약 시제품을 완성해 두었다. 전투에서 쓸 기회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잘 됐다. 그는 배합비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초석 75, 수 15, 유황 10. 기초 배합비가 고려 시대의 도자기 용기와 결합하면 투척 폭탄이 됐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진천뇌라고 부르게 될 그것을 김연태는 화학공학과 2학년의 지식으로 독자적으로 재발명하고 있었다. 대장장이 앞에 앉아 배합비를 가르쳐 주면서 그는 말했다. 이 가루 절대 불 근처에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는 반드시 이 길이 이상으로 하세요. 짧으면 던지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대장장이가 눈을 크게 떴다. 이 가루가 터집니까? 엄청나게 세게 터집니다. 박재민은 처인성 외곽에 새 투석기 2대를 완성했다. 기존 고려 투석기보다 사거리가 2배였다. 시험 발사에서 돌덩이가 들판 저 끝까지 날아가는 것을 본 고려 병사들이 소리를 질렀다. 유기화는 성 주변 지형을 사흘 동안 걸어다니며 수로 설계를 완성했다. 처인성에서 가장 가까운 개울에서 논까지 높낮이 차를 이용한 자연수로가 가능했다. 숨은 구조도를 대나무에 새겨 남겼다. 슬라이드 게이트 방식, 나무 판재 2개와 호물판 석재 기둥, 고려의 목수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정우는 마지막 날까지 소년 궁수 박이수와 함께였다. 16살 소년은 빠르게 성장했다. 백보 명중률이 90%를 넘어섰다. 이정우는 조준법뿐 아니라 압박 상황에서 호흡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올림픽 결선에서 배운 것이었다. 긴장돼도 돼. 긴장을 억누르려 하지 마. 그냥 숨을 한번 내쉬어. 그 다음이 내 차례야.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김윤우가 임종명 중사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이성의 다음 세대 장수가 될 것이오. 임종명 중사가 웃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열흘째 밤 김윤우가 임종명 중사를 불렀다. 성안 작은 방 안 기름 등잔 아래 2사람이 앉았다. 당신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임종명 중사는 잠시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김윤우가 눈을 크게 떴다. 모든 사람이? 예, 글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다닙니다. 그게 가능하오? 가능합니다. 그 지식이 쌓이면 더 좋은 도구를 만들고 더 좋은 도구가 더 많은 식량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0명이 먹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오? 기계가 대신합니다. 쇠와 기름으로 움직이는 도구들이 소가 하는 일을 10배로 합니다. 김윤우가 한참 말이 없었다.
임종명 중사는 계속했다. 가뭄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시오.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빗물을 잡아둡니다. 나무가 없으면 비가 와도 그냥 흘러가고 가물면 땅이 바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수문을 달면 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기환이 남긴 설계도대로 만들면 됩니다. 홍수는요. 수문이 답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닫아두었다가 가물면 조금씩 열면 됩니다. 강 상류에 둑을 쌓아도 됩니다. 이건 역시 유기환의 설계도에 있습니다. 김윤우가 등잔을 오래 바라봤다. 당신들이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소? 임종명 중사가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어떤 원리로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군인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군인이 있소. 임종명 중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맹호교육대 정문을 걸어 들어가던 날, 그리고 수료식, 포병 전술 보고서를 올리던 날, 형이 3번 찾아오던 것, 임대 동기 상병들 사이에서 혼자 중사 계급장을 달던 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임종명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때로는 논리가 아닌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열이틀째 되던 날 아침, 이정우가 임종명을 흔들어 깨웠다. 선임하사님, 일어나십시오. 임종명이 눈을 떴다. 이정우의 표정이 이상했다. 뭐야? 사격장이요. 임종명이 벌떡 일어났다. 이정우가 가리킨 방향은 처인성 북쪽 들판이었다. 그들이 처음 이동읍 서리에 떨어졌던 방향. 공기가 흔들렸다. 여름 아스팔트 위의 아지랑이처럼 들판 한가운데가 투명하게 일렁였다. 가로세로 5미터 남짓한 범위. 그 경계 너머로 희미하게 시멘트 구조물과 흰 선이 보였다. 가평 사격장이었다. 임종명이 모두 깨웠다. 12명이 달렸다. 가까이 갈수록 그 흔들림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로의 표적대 스탠드, 사격장 외곽도로의 방호벽, 2026년이 거기 있었다. 임종명이 경계 앞에 섰다. 사격장 안을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문이 열린 거라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김태환 병장이 말했다. 잠시 후 이정우가 물었다. 지금 갑니까? 임종명 중사가 처인성을 돌아봤다. 성벽 위에서 고려 병사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윤우가 성문 앞에 서 있었으나 다가오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고맙다. 임종명 중사가 병사들을 돌아봤다. 5분 준다. 하고 싶은 말하고 전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고 와. 12명이 흩어졌다. 김현태는 대장장이 앞에 흑색 화약 배합비를 적은 도자기 쪽지를 내려놨다. 숫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썼다. 박재민은 투석기 설계도를 두고 갔다. 유기환은 대나무에 새긴 숨은 설계도와 수로 도면을 남겼다. 이정우는 박이수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이정우가 말했다. 긴장돼도 숨 한 번 내쉬어. 그 다음이 내 차례야.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다시 고요해졌다. 이정우가 돌아섰다. 임종명 중사가 김윤우 앞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임종명 중사가 합장하며 허리를 깊이 굽혔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워주시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종명 중사가 주머니를 뒤졌다. 꺼낸 것은 작은 것이었다. 소독용 알코올 솜 하나와 방수 처리된 성냥 몇 개비. 하찮은 것들이었다. 이것은 상처 소독에 씁니다. 이것은 불씨를 이어가는 데 씁니다. 김윤우가 두 손으로 받았다.
당신은 다시 돌아올 것이오? 임종명 중사가 웃었다. 모르겠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생기면 오시오. 고려는 늘 여기 있을 것이니. 임종명이 다시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돌아섰다. 12명이 흔들리는 공기 앞에 섰다. 아무도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임종명 중사가 말했다. 모두 같이 간다. 내가 셋세면 다 같이. 알겠습니다. 하나. 처인성 방향에서 바람이 불었다. 둘. 등 뒤에서 김윤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기도였고 배웅이었다. 셋. 12명이 동시에 발을 내딛었다. 공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화약 냄새, 시멘트 바닥, 귀마개에서 흘러나오는 기지 주파수. 2026년 10월의 태양이 경기도 가평 사격장 위에 떠 있었다. 사격장, 텅 비어 있었다. 12개의 사로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멀리서 지프차가 달려오고 무전 소리가 들렸다. 김연태가 무릎을 꿇고 시멘트 바닥을 두 손으로 짚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다시 왔다. 유기환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표정 없는 얼굴로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이정우가 소총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종명 중사는 주변을 훑었다. 사격장 외곽도로에서 군용 차량 2대가 진입하고 있었다. 한 대에서 장교가 내렸다. 어깨 너비와 걸음걸이. 임종명이 멈췄다. 형이었다. 임종렬 소장이 뛰고 있었다. 수도사단 사단장이 사격장을 가로질러 뛰고 있었다. 임종명은 그 장면을 평생 기억할 것이었다. 3번 찾아와 장기 복무를 부탁하던 그 형이 계급도 체면도 없이 뛰고 있었다. 임종렬이 20m 앞에서 멈췄다. 두 형제가 마주봤다.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있는 얼굴. 너 이 새끼. 임종명이 차렷 자세를 잡았다. 보고합니다. 수도사단 맹호부대 포병 60대대 저격수 훈련조 12명. 전원 귀환 이상무. 임종렬이 한 걸음 다가왔다. 임종명의 어깨를 잡았다. 꽉 잡았다. 아프게. 어디 있었어? 임종명이 말했다. 먼데 다녀왔습니다. 형이 그 말의 의미를 물으려다가 멈췄다. 동생의 눈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다. 나중에 얘기해. 그 눈빛이었다. 임종렬이 손을 놓았다. 의무대 먼저 가. 예. 12명이 천천히 걸었다. 10월의 햇살이 사격장 위에 쏟아졌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 열이틀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2026년 12월 임종명 중사는 도서관에 있었다. 서랍 안에는 전역 신청서가 있었다. 그는 고려사 원본 영인본을 펼쳤다. 처인성 전투 기록을 찾았다. 한 줄이었다. 살리타이 사망. 그것뿐이었다. 그는 책을 덮었다.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밥 먹자. 형의 답장은 3글자였다. 어디서? 임종명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 이정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임하사님. 왜? 처인성 유적지 복원 공사 중이랍니다. 거기서 발굴된 게 있다는데요. 뭐가? 대나무에 새겨진 그림이랍니다. 연구자들이 숨은 형태의 도안이라는데 13세기 고려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임종명이 손을 멈췄다. 이정우가 계속했다. 그리고 처인성 근처 구릉에서 금속 조각이 2점 나왔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현대 소총 탄피와 유사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임종명이 말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명이 창밖을 봤다. 12월의 경기도 하늘은 파랗고 맑은 하늘이었다. 800년 전에도
처인성 위에 이 하늘이 있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기억 못해도 돼. 예. 우리가 기억하면 되지. 전화를 끊었다.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임종명은 서랍 속에 저녁 신청서를 생각했다. 맹호교육대 입교와 수료식, 포병 전술 보고서를 올리던 날. 상병들 사이에서 혼자 중사 계급장을 달던 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에 800년 전 고려의 흙 위에서 총을 닦던 열이틀. 아직 시간이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저녁 신청서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다. 역사는 기록한다. 1232년 처인성 전투, 몽골 장수 살리타이 전사.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처인성 유적지 발굴 보고서 부록에는 작은 각주가 하나 붙었다. 출토된 금속 조각 2점 및 대나무 도안 1점에 대하여 명확한 기원을 규명하지 못함. 추가 연구 필요. 추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비가 없었다. 그 조각들은 국립박물관 수장고 어딘가에 보관됐다. 2026년 처인성 출토. 누군가 실수로 붙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2026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금속 조각에는 총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8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냄새. 12명의 군인들이 고려의 흙 위에 남긴 마지막 흔적.